피가 거꾸로 솟아 12년 전 폭행 공개 비판. 이 배구의 학교 폭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배구 선수가 과거 자신을 폭행했던 감독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대상이 누구예요? 네, 바로 한국전력에서 뛰고 있는 박철우 선수입니다. 박철우 선수요? 네, 이 박철우 선수는 12년 전인 2009년에 사실 그 당시에 이 대표팀 코치였었던 지금은 이제 KB 손해보험 감독을 하고 있는 이상열 감독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렇게 지금 폭행을 당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로 인해서 이상열 감독 그때 이제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어쨌거나 다시 이제 복귀해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12년 전 일에 대해서 박철우 선수가 다시 한번 인터뷰를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17일 날 그 이상열 감독이 인터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자를 아는데 폭력 가해자가 되면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사죄하는 느낌으로 난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누가 욕하지 않아도 잘못을 사과하고 조심해야 한다. 남이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최근에 그 배구의 그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본 박철우 선수가 피꺼소시라고 밝혔습니다. 피꺼소시요? 네, 피꺼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네.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는 아. 얘기입니다. 네, 요즘에 이 말줄이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감독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 너무 힘들었고 경기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정말 쉽지 않았다. 그래도 참았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변했다면 내가 이러지 않을 텐데 최근 몇 년까지도 이 사람이 다른 선수한테 박철우 아니었으면 넌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난 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상열 감독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변한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겁니다. 방금 이제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이 박철우 선수 사례는 바로 지난 2009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국가대표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당시 2009년에 박철우 선수가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2009년 9월에 박철우 선수는 강남 압구정의 한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당시 기자회견 모습인데요. 아이고. 이 박철우 선수의 얼굴을 보면 왼쪽 뺨에 눈에 띌 정도의 이 멍이 들어있는 걸 그러네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박 선수는 이 당시에 배구 국가대표팀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태릉 선수촌에서 대표팀 훈련이 모두 끝난 뒤에 모든 선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이상열, 당시 대표팀 코치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도 이렇게 들어서 보였는데 배에도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죠. 또 뿐만 아니라 박 선수는 당시에 이 상처를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네. 뇌진탕과 이명 증상이 담긴 진단서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당시 배구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이상열 감독은 무기한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배구연맹 경기 운영위원으로 복귀를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대학 배구 지도자와 해설위원을 거쳐서 지난해부터 이 KB 손해보험의 감독직을 맡아오게 된 겁니다. 이 사건 당시에 박철우 선수는 고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후에 합의를 통해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이 감독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2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를 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철우 선수 당시에 이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고깃집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고깃집에서 한 거예요? 네, 통상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면 뭐 호텔이나 협회 등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때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특히 박 선수가 이 코치의 폭행을 폭로할 수 없었던 어떤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당시에 제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당시 박철우 선수의 아버지는 대한배구협회 관계자에게 기자회견을 열어줄 것을 상의를 했다. 하지만 협회에서 언론에 알릴 일은 아니다라면서 자체 해결을 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10년 전에 일이 좀 불거졌어요. 그러면 네. 당사자 이상열 감독은 좀 어때요? 네, 이 피꺼소시라고 밝힌 이 박철우 선수의 인터뷰를 본 이상열 감독이 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는 후배들한테 폭력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제 박철우 선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때 사건은 100%
내 잘못이었고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갈 각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철호 선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너무 미안하다. 다시 사과해도 가식적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나는 다시 사과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일단 이상열 감독, 그러니까 지금 팀에서는 그럼 잘 지내나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있는 그 KB 손해보험 그 팀에서 상당히 지금 선수들하고 잘 화합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작년 말에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입수하는 저런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작년 말에 팀 성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 같은 선수들도 입수를 하고 지금 본인인 자기가 솔선수 보면서 본인도 같이 저 얼음물에 지금 입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 그 선수들한테 마시라고 커피를 좀 배달시켜주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이상열 감독 지금은 복귀해서 좀 잘 선수들하고 폭력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박철호 선수 사례도 그렇고요. 이전에 이제 그 이다영, 이재영 남배 쌍둥이 사례도 그렇죠. 그렇고 피해자는 10년이 훨씬 넘은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파하고 고통 속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폭행은요, 가해자는 금방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평생을 가더라도 그때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본인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철호 선수도 보면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상황이 그 드라마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 우리 최숙현 선수 사태도 있었고 심석희 선수 사태도 있었고 특히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하나의 맞는 게 뭐 당연하다는 이런 어떤 풍토가 실제로 있었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박철호 선수가 이야기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선수로 성공해야 이게 어떤 면에서 나중에 또 대학도 특기생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가야지만이 나중에 또 실업팀이나 또 프로팀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어긋나 버리면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여자 한 팀의 선수 같은 경우는 감독하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 선수를 그만두고 10년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눈물의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장면을 봤는데요. 네. 저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이게 어떤 개인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운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엘리트 체육이 워낙 아주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대부분 다 합숙 생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속에서 폭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만약 거기서 벗어날 경우에 영원히 그 집단에서는 소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 알고도 참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이다영, 이재영 자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저는 이게 지금 단순히 문제가 이 선수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이제 우리도 운동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합숙하고 거기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맞아야 잘한다든지 이런 식의 관념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지금 운동 스포츠계에 대한 뭔가 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저는 이 폭력 자체가 좀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는요, 이 체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이 폭력과 관련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유가 뭐예요? 그런 비판이 더 커지는 이유, 바로 대한체육회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가혹행위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체육회의 답변,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청소년의 학폭 및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청소년기에 무심코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평생 체육계 진입을 막는 건 가혹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심코 저지른 행동이다. 네, 성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폭행을 하고 뭐 무심코 학교 폭력을 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답변을 두고 이게 오히려 학폭 가해자를 두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대한체육회 하루 만에 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가해자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해서 올바른 자세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하는 프로그램 마련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나오고 여론이 들끓고 개선 요구가 빗발쳐도 정작 관리감독 책임자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허공의 메아리 뿐일 겁니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요. 사태를 보는 인식부터 전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 덮친 최강 한파, 뗄감 없어 아이 장난감을 태워. 자, 지금 미국에는 최강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정을 전면적으로 취소할 만큼 상당히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관련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It's insane. Like, I've been here for about 30 years and I ain't never seen nothing like this here in Houston. And the next thing I know, water was coming through the vent above my TV in the living room, and it started coming through the walls, and this water just took over everything. 방금 보신 화면 바로 미국 텍사스 주의 모습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촛불을 켠 채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발전 시설이 멈추면서 전기도 안 들어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대규모 정전 사태, 블랙아웃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2,900만 정도 되는데 이 텍사스주의 영하 20도에서 35도에 굉장히 한파가 찾아오면서 네. 무려 한때 정전된 가구가 430만에 달할 정도로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나흘 연속으로 정전 사태를 피하지 못하는 가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도 복구되지 못한 가구가 55만 가구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한파 속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 난방을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꽁꽁 발을 녹이려고 이 가스레인지에 발을 올리는 저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가스레인지 켜서 발을 녹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또 차량에 이 히터를 이용을 해서 집안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 히터를 차량에서 이렇게 집으로 연결하는 뭐 이런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보는 저 사진 저거죠? 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땔감을 구해야 되는데 땔감이 부족해서 아이 장난감까지 아이고. 땔감으로 이렇게 모두 태워서 쓰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또 주민들이 다 이 직접 벌목에 나서기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심지어는 이 빙하기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 한파로 인해서 뭐 길에서 노숙자분들 사망도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히터나 아니면은 땔감을 떼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일산화탄소 중독 또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도 아이고. 지금 37건가량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이게 전기 안 들어오는 거 이것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걸 보고 설상가상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수도관도 지금 동파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그 보신 뭐 천장에서 물이 줄줄 떨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일단 저 천장에서 주차장인데 그 위에 수도관이 터지면서 물이 내려와서 장관이 아닌 장관을 연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꽝꽝 얼어붙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복도에 이제 천장에 선풍기가 있는데 선풍기마저도 이제 완전히 얼어서 고드름이 주렁주렁 물이 지금 줄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집 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수도관이 좀 저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물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물을 길어와서 뭐 먹어야 되고 밖에서 이제 나눠주는 물을 갖고 와야 되고 하는데 물도 물인데 사실 안 씻고 하면은 뭐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거거든요. 먹어야 살죠. 네, 그렇죠. 씻지 않고는 며칠 지낼 수 있는데 먹지 않으면 며칠 못 버텨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렇게 뭐 물을 길어다가 하고 있는데 먹는 걸 사려면 식료품점 마트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식료품점 마트도 지금 사람들이 온통 약간 어느 정도는 사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간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 저 줄이 이제 식료품 사려고 늘어선 줄인가 보죠?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아이고. 냉장고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사가고 하는데 재고가 들어오려면 이제 밖에서 싣고 와야 되는데 교통은 지금 마비가 된 상태고 네. 그러니까 재고는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물품은 다 저렇게 사간 텅텅 빈 마트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렇게 줄을 서 있는데 지금 미국 아직도 어쨌거나 코로나19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씻는 것도 문제, 먹는 것도 문제, 코로나도 문제입니다. 저렇게 줄 서 있다 보면 확산될 수도 있거든요. 아, 참 상황이 보니까요. 그 엘사 나오는 영화 뭐죠? 아, 겨울왕국을 보는 그런 듯한 모습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는 이게 재해가 아니고 인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전에 미국에 있을 때 네. 저런 아이스 스톰이라는 사태를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때도 전기가 다 블랙아웃 되니까 네.
이 미국은 사실은 전기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전기가 없어져 버리면 이 난방도 안 되고 일단 주방용구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나무를 구해 와서 네. 겨우 이제 벽난로에 떼어서 한 일주일 견뎠던 그 생각이 드는데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 전력이 원전이 한 4기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주로 풍력 발전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지역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도 그렇게 날씨가 춥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문제는 텍사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와 전력이 교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체적으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풍력 발전이 전부 다 정지시켜버린 거죠.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 얼어서 안 돌아가니까 네. 풍력발이 정지가 되니까 원전 4기로서 겨우겨우 이제 전력을 대고 있는 거거든요. 저 거의 아마 오스틴에 가면 저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있고 꽤 공장들이 세계적인 공장이 많은데 이번에 다 정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전자 공장이 20년 만에 멈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대비를 전혀 안 한 거죠. 사실은 좀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자연적인 재난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전력이나 수도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전혀 문제를 못 느끼는데 문제는 지금 워낙 전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기가 한번 나갈 경우에 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워낙 기름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공급 자체가 안 되거든요. 또 미국은 우리 같이 이렇게 가깝게 사람이 붙어 사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옆에 가면 우리는 뭐 마트 같은 게 있지만 저기는 차 타고 가야 돼요. 네. 근데 도로가 다 얼어버리면 차가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사실은 텍사스가 물론 이 유례없는 지금 한파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런 데 대한 준비, 자, 전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급할 것인가. 너무 풍력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게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재난 자체가 굉장히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요. 북극 한파 영향으로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허다하죠. 방금 이현정 위원 지적대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한파에요. 시민들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얼마나 추우면 바다 거북이가 기절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바다 거북이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텍사스의 경우에는 원래 겨울에도 영상 온도가 10도를 유지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뜻한 날씨로 인해서 바다 거북이들의 주 서식지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기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거북이들이 모두 기절을 해서 이 해안가로 떠밀려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거북이들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네, 상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절한 거북이들 수천 마리가 떠밀려 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이 해안가에서 이 거북이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보호시설로 지금 옮겨놓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에서는 아이고. 멸종 위기종인 푸른 바다 거북 등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중간에 지금 깨어난 거북이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거북이들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 심지어 바다 동물들까지 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원미 기자. 네. 주 상원의원 따뜻한 곳으로 피신 갔다면서요. 네, 사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민들 정말 사투, 죽음과의 정말 죽냐 사냐의 문제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마스크를 한 사람 바로 그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네. 네, 근데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미국 옆에 있는 멕시코의 따뜻한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으로 놀러 갔습니다. 아이고. 근데 놀러 가는 모습이 지금 저렇게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칸쿤 공항에 저렇게 딱 걸렸는데요. 근데 이 시국에 외유성 출장을 간다고 해도 사실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근데 외유성 출장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하고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자기 SNS에 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칸쿤에 갔다. 그러면서 딸들이 눈으로 이제 학교가 일주일 동안 취소가 되니까 놀러 가자고 해서 갔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좋은 아빠이고 싶으면 의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이 텍사스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상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장도 문제입니다. 아이고. 네, 보면 이 텍사스주의 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 카운티, 전력 공급자들은 주민들한테 빚진 게 하나도 없다. 지원금만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신물이 난다. 오직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망할 거다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정글도 아니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이런 글을 시장이라는 사람이 올렸는데 이게 지금 비판이 정말 상당히 일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뭐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난 그 글을 올린 그 날짜로 사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망발을 해놓고 사임하면 뭐 끝이다 뭐 이런 건가요? 이 정치권,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권, 정치 지도자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해외 사례 하나만 보죠. 이동석 기자. 네. 기자가 생방송 중에 돈을 뺏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돈과 휴대폰을 뺏겼다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현지 시각으로 17일이었죠. 남미 지역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Teléfono. Allá está mi teléfono. Llévate su mano. 네, 디에고라는 에콰도르의 한 기자가 한 남성과 마치 인터뷰하는 모습과처럼 이렇게 보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 오른쪽 손에 든 게 바로 총이었습니다. 아이고. 네, 마치 장난인 것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남성 알고 보니 강도였다고 합니다. 기자에게 휴대폰을 요구를 했고요. 디에고 기자는 스포츠 전문 기자로서 이렇게 취재 중이었는데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휴대폰을 건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안이 휴대폰을 결국 빼앗았고요.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요. 해당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송출까지 됐습니다. 아이고. 네, 디에고 기자는 이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에콰도르 내 범죄가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분노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이 전국 안방에 다 생중계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동석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저런 일은 없었죠? 저도 수많은 욕설은 들었지만 네. 저런 총기 사흘 만에 600명 아래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1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사업장과 일상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설 연휴 영향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3월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초안을 다음 주 공개합니다. 이동석 기자,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뀌나요? 네, 일단 보건당국이 어제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네. 현행 5단계 체계를 현재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정부는 지난 6월이었죠.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적용했다가 11월 5단계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네. 5단계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가 복잡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현재 그동안 나왔었는데요.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최소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잇따른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거든요. 네, 대신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아까 보니까 소셜 버블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소셜 버블은요. 일단 뉴질랜드, 캐나다 소셜 버블에서 나오는 건데요. 가족, 친구 등 평소 접촉이 잦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이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인 5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보던 사람은 만나되 또 새로운 사람들은 가급적 만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소식 저희가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 벌써 누적자가 13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확진자 대다수가 이 외국인 노동자여서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윤지영 기자.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이 언어 문제가 가장 좀 문제겠어요? 네, 맞습니다.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제 7명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130명의 이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이 확진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국적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세네갈, 가나, 나이지리아, 모로코, 이집트, 콩고 등 뭐 굉장히 많은 국적, 모두 19개 국적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19개 국적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누굴 만났는지 또 어디를 방문했는지 등에 대해서 이 의사소통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역 대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역 대란이요? 네, 저희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남양주 시청에 한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이 남양주 시청 관계자 이야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19개국 있는데 통역 시스템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지금 최대한 응대 중이시래요. 뭐 타 지역에 있는 서초구청 도움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프랑스 언어를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분이 계시나 봐요. 그쪽으로도 도움을 받고 계시고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1345 그쪽에서도 도움을 받고 계시고 영사 콜센터나 아니면 BBB 코리아 이런 식으로 지금 통역 시스템 지금 존재하는 것들 다 이제 총동원해가지고 번역하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기저기를 수소문을 해서 뭐 프랑스어가 가능한 공무원을 다른 구청에서 데리고 온다든지 아이고. 또 통역 봉사단체 등의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이 정세균 총리도 이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이 미리 대비하지 못한 관련 부처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오늘 오전 회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거의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은 정부로서 매우 뼈아픈 대목입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업무 소관을 떠나 모두 우리 일이라는 생각으로 심기일전해 주시고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불거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정세균 총리도 질책을 했지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1년 동안 사실은 이 방역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였고요. 더군다나 이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분들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일단 카드를 쓰지 않아요. 카드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스마트폰, 핸드폰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기에 이제 집단적으로 감염될 경우에 상당히 이게 추적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하고 만났는지, 왜냐하면 또 이게 사실 본인 신분이 드러날 경우에 추방될 수가 있다는 그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알아도 말을 안 하는 상황이 많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보면 뭐 통역을 해서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아마 굉장히 진술을 거부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밝힐 경우에 다른 공장에 있는 또 동료 외국인 이제 불법 체류자가 막 신분이 드러나면 뭐 당국에서는 이걸로 가지고 추방을 안 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라도 이게 신분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상으로 지금 사실 우리 정부가 많은 통역을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통역 자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기면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 자원봉사 이런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꽤 많고 그렇죠. 실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인력을 풀로 가동했다라면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바로 예를 들어 통역을 했고 또 그다음에 역학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100명이 넘게 됐는데 이제서야 겨우겨우 통역을 그것도 몇 차례 걸쳐서 다리 건너서 통역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좀 정부도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런 시스템들 좀 갖춰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요. 이 감염 취약 사업장 1000곳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후 약방문이 아닐지 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에서는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한 그 헬스장에요. 확진자 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장을 다녀간 사람들은 내가 감염됐으면 어떡하지? 나도 밀접 접촉자인데 걱정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헬스장, 이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헬스장입니다. 그런데 이 헬스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확진자가 3번이나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먼저 한 명이 다녀갔었고, 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한 이후에 이제 올해 들어서 지난달 말에 그리고 지난 6일, 8일 요 한 명이 6일, 8일 방문을 한 건데요. 그런데 현재까지 추가 감염이 없었습니다. 네. 어떻게 추가 감염이 없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저희도 그 헬스장에 직접 한번 연락을 해봤는데요. 같이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3번의 경우 다 동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추가 확진자는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으신 건지. 그래서 정수기 쪽에는 일회용 컵을 전혀 비치하지 않고 회원분들에게 큰 물통을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씻고 나오셔서 옷을 입으실 때나 이제 로션 같은 거 바르실 때에는 무조건 먼저 마스크를 끼고 나가실 준비를 하시게끔 계속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회원분들도 좀 잘 지켜주신다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기고 또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 외에 좀 더 추가로 헬스장 자체에서 하고 있는 이 방역 수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운동할 때 마스크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첫 번째 정수기, 그리고 두 번째가 탈의실, 세 번째가 샤워실입니다. 네. 근데 이 앞서 들으셨지만 정수기에 있어서는 아예 일회용 컵을 비치하지 않고 개인 물통을 회원들한테 들고 다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정수기에 일회용 컵이라도 어쨌거나 컵이 있으면 3, 4, 5 주변에 몰려서 얘기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탈의실에서는 보통 이제 샤워하고 난 다음에 뭐 얼굴 로션도 바르고 물기 닦고 로션 바르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뭐 쓰든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씻고 나오면 바로 좀 마스크를 먼저 옷 입기 전에 먼저 착용을 해달라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샤워실에서도 이제 한 칸씩 뛰는 거는 당연한 정부 지침인데 그 외에도 이제 얼굴 부분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몸만 좀 씻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혹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역학조사가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 헬스장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제 지난 8월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루 단기 그 1일 입장권을 끊는 분은 받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게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지금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신 이 헬스장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자체적인 방역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요,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은미 기자가 설명한 이 헬스장의 사례는 방역 수칙 준수가 얼마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방문 시 출입 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숫자와 문자 6자리로 구성된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별세한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염수된 가운데 백 선생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일부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 폭력 전력과 더불어서 현직 감독과 선수 간 과거 폭행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첫 TV 토론에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성적표는 어떨까요?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박범계 법무장관. 갈등 봉합의 단초가 될까요? 이 문제 다룹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이동석 기자, 먼저요. 이 제3지대에서 단일화 추진하는 저 뒤에 나오네요.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어제 첫 TV 토론했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 나왔어요? 네, 한때 정치 노선을 함께하다가 이제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경쟁자가 된 두 후보의 토론회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치열했어요? 네, 두 후보자는 서울시의 축제죠. 그러니까 퀴어,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네. 먼저 토론회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프레스룸이 준비해봤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군데서 받고 계십니다. 도대체 누구랑 소통하며 일을 하는지 물어도 답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혼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장을 그렇게 안 나오겠다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말을 바꾸지 않겠느냐고 믿을 수 있겠냐고 공격을 당할 텐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 가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표현할 권리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두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네. 야권 단일화에 대해선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며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 정책 토론은 다소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만 쏟아냈을 뿐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를 위한 토론회인데 서울시 정책 얘기는 별로 안 했다. 그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지난 대선 당시 경쟁 상대였던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안철수 띄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대선 때였죠. 토론하는 것을 보면서 안초딩, 그러니까 안철수 초등학생이라고 놀렸던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결단력도 돋보이고 압축된 언어 사용 능력은 대단한 진전이었다.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네. 홍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지도자는 이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데 오락가락하니까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두 분이 황제 같은 두 분이 나와서 문화계를 얼마나 지배를 했습니까? 3번은 안초등이야. 뭐 물어보니까 그만 괴롭히세요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은 좀 더 알라 같더라. 어린애 같더라. 네, 반면 안철수 대표가 나아진 게 없다며 TV 토론회를 나가지 말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한마디로 안철수의 완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동공은 자주 흔들렸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었고 속 시원한 얼굴 표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정 의원은 또 TV 토론을 할 때마다 3%씩 지지율을 까먹는 것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며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 챙겨볼 만큼 어제 토론회가 상당히 관심이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 토론회를 수년간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안 대표가 토론회를 수년간 준비해왔다? 그렇습니다. 대선 당시 이후에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스터디를 꽤 한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토론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후보자들끼리 토론은 내용이 없어도 뭐 임기응변이나 말싸움만 하고 뭐 딴전 피우고 이런 기술이 발달한 사람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네. 거기에 사실 좀 적응을 못했던 측면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서울시장 토론을 했거든요. 그걸 보신 분들이 야, 저 대선 때 저렇게 하지.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네, 표정도 상당히 여유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현안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는 등 과거 안철수 대표의 토론회 영상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었죠. 저희 프레스팀이 저희가 항상 준비한 대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실망하시기에 어떻게 지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뭘 내려놨습니까? 그분 말씀 실망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네, 저희 프레스룸이 준비한 영상 잘 보고 오셨죠? 상당히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안철수 캠프에 전화를 직접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토론회 어땠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과거보다 토론이 나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신감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은 분명히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안 대표가 토론회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떨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어질 토론회 반응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이동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범계 마음 아프다. 신현수 어떤 선택? 자, 먼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이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 신현수 정무수석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일단 뭐 현재까지로 좀 봤을 때는 신현수 수석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관련 얘기는 안 나왔어요? 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현재 드러난 것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한 3시간여 전인 이제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문 대통령과 이제 여당 지도부가 같이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인데요. 네, 지금 그 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러 좀 더 이렇게 떨어뜨려서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간담회를 하는 이 초반에 모두 발언에서 이제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뭐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이제 보였었는데 이 간담회에서는 그 모두 발언 외에 모두 발언에서는 신현수 수석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약간 그 신현수 수석의 얘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제 기자들이 모두 궁금해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 대통령 말고 이 참가자 중에 참석 인원 중에 한 명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 아침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기자들이 붙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오늘 신현수 수석에 대한 얘기 하나요?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원래 평소에 좀 신중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뭐 따로 나누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뭐 그 비공개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나오게 되면 추가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김은미 기자가 얘기했던 이낙연 대표의 얘기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사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사가 좀 큰 편인데 대표님이 뭐죠? 어떤 당 차원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네, 다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렸죠. 그리고 보도도 됐습니다. 네,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수석 관련된 내용은 전혀 아예 안 다루시는?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죠. 네. 자, 수고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럼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이 논란의 당사자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어떤 얘기 했어요? 네, 당초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법사위가 아시는 것처럼 이용구 차관이 고열로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파행됐고요. 이 법사위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이 박 장관에게 기자들이 관련 질의를 던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 뭐라고 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연락이나 만나시거나 하실 예정이 있으실까요? 신 수석님 민정수석으로 계실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만나고 안 만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날 계획이거나 혹시나 만날 의향은 있으신 건지 좀 애둘러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와 수석과의 관계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갈등 당사자로 지목이 된 만큼 좀 당혹스러움도 엿보이기도 하고요. 이 박범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계셔서 문 대통령 보좌를 계속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주말에라도 신 수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박범계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신 수석에게 이 사과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신 수석에 대한 반응을 묻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게 이제 검찰 인사 관련해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은 입장은 없어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관련 언급 마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법률상으로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입니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밀실 어떤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했고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소통의 방식으로서 공식성을 조금 더 하다 보면 실질적인 협의 수준까지 신뢰가 쌓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지만요. 하지만 법률상으로 대통령은 인사권자,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이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어떤 검찰 인사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에둘러 전한 겁니다. 그런 만큼 이 신수석을 패싱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이 에둘러 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현종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률상 보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 장관이다. 네. 그러면 민정수석이 인사권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걸 에둘러 표현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신 수석이 아마 사퇴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거기에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네. 즉 민정수석이 어떤 별개의 개체가 아닙니다. 즉 뭐냐면 원래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검증도 하고 또 중간에 조율도 하고 해서 대통령께 전달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사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일부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할 때 이게 다 민정수석과 협의가 된 줄 알고 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인사안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그냥 대통령이 세세한 인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당 수석이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하고 조율을 하고 또 윤 총장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박봉계 장관은 법적으로 내가 대통령 사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정말 신현수 수석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이 사실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또 자율권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참모진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모진의 역할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패싱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공개 발언에서 당신은 어차피 내가 대통령 하는 거지 당신은 별개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민정수석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을 예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걸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장관이 저렇게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 바로 결재받고 이래 해버리면 참모진의 역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제가 알기로는 내가 할 역할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대통령이 이걸 예를 들어서 그럼 잘못했다 막아줘야 되는데 대통령도 그냥 뭐 말이 없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이제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2차례 걸쳐 사표를 제출했고 지금 이틀 동안 연가를 받아서 지금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 수석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걸 쉽게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아마 박봉계 장관이 지금 뭐 전화를 한다 만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일체 아마 전화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고위급 뭐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신 수석은 이미 본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의 어떤 존재감을 부인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결심이 좀 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조금 전에 이 박봉계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주말에라도 만날 생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현정 위원 설명대로 전혀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렇게 취재가 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신수석 의중은 어떨까요? 네, 신현수 민정수석의 이 자택 앞에서 한 언론이 기다렸다가 부인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이 부인의 말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그만두겠다는 말만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만두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또 다른 지인들의 경우에도 이 사퇴를 번복할 뜻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 수석은 그 휴가를 낸 그날 밤에 이 자택을 빠져나와서 좀 지방 모처에 머물면서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지인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남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신 수석이 평소에 이 말과 행동이 무겁고 두말을 하지 않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 사퇴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러면 신 수석은 지금 이런 생각인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신 수석이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조금 바꿔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수석 어제 출근하나 싶었는데 출근해서 결국 휴가를 냈죠. 휴가를 낸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좀 마음을 좀 추스르고 좀 함께하길 바란다라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갈 게 다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도 얘기를 한 거 보면 사실 신수석한테도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신수석이 그만두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라는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청와대 관계자가 그건 두고 봐야 한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조간 보니까 청와대가 후임자를 찾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또 이제 어쨌거나 신수석이 후임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신수석이 이미 뭐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관계자는 본인 때문에 논란이 큰 상황에서도 어쨌거나 휴가를 이틀을 쓰고 떠난 거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청와대도 후임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제 문제의 발단은 검찰 인사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하고 이 신수석하고도 이제 갈등상이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아무 얘기가 없나 봐요. 네, 뭐 이 문제의 발단이 결국에는 청와대와 검찰의 어떤 갈등을 중재하는 부분, 그리고 그 검찰의 갈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이번 인사, 검사장급 인사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인데 결국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는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 이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 현재 강경한 여권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본다는 것이 이 내부의 시각이기도 한데요. 이 법무부는 22일, 그러니까 신수석이 다시 출근을 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검찰 인사위를 열고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지는 중간 간부급 인사를 논의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그 당일 오후 아니면 다음 날 정도의 통상 인사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는 이 중간 간부급 인사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 과연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여기에는 반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윤 총장은 현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이 권력 비리와 관련된 주요 수사팀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전해지는데, 이 박 장관은 이 수사팀을 교체를 해야 한다, 이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도 전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것에 따라서 또 향후에 이 신수석의 이 거취가 또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방금 이제 윤지영 기자 설명 들어보면 다음 주 정도에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갈등의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해결보다는 좀 더 악화되는 방면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악화 쪽으로 보시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차장 부장급 인사들 여기도 사실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신현수석이 휴가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여 안 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번 주에 열리기로 했는데 이 파동 때문에 밀려졌는데 22일 날 한다는 뜻은 결국 청와대와 이 신수석의 뜻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의미고, 그러면 사실 신수석이 파문이 일어났던 것은 이제 기존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에서 좀 더 해결적으로 무게를 실었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 양상으로 저는 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윤 총장이 몇 군데를 꼽아서 절대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중앙지검 형사일부하고 대전지검에서 지금 원전 수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수원지검에서 김학의 차관 관련된 수사를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만큼은 좀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바꿀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지금 특히 대검에 있는 지금 이 간부들 같은 경우도 윤 총장과 뜻과 다르게 인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자, 다음 주가 예상되는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한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